네, 저희 분과는 이제 대학교에서 지금 목회 사회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조성돈 교수님을 멘토로 모셔서 이번 발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분과가 조성돈 교수님을 멘토로 보신 이유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훌륭한 이력이 있으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수치화했던 거의 첫 번째 학자라는 데 저희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지에서 그 월간지를 통해서 이 수치를 공개해 주셨는데요. 하울링이 조금 있습니다. 그 일로 한국교회 개신교회 이제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많이 불거지게 되었고요. 가속화되었습니다. 조성돈 교수님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다양한 통찰과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포럼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것은 이중직 패러다임 이전에는 그럼 어떤 패러다임들이 있었는가였습니다. 짧은 시간인 만큼 간략하게 이전 목회 패러다임과 목회 패러다임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대부흥운동이 평양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평양이 위치해 있는 이 한반도 서북지역이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서북지역은 상처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홍경래의 난이 19세기 초에 있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서북지역 출신 사람들이 모두 등용문이 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있었고요. 한반도의 서북지역을 전장으로 삼게 된 전쟁이 총 100년 새에 3차례나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북지역은 외세의 횡포에 대해서 크게 염증을 느끼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펫 선교사님이 세운 장대현 교회와 같은 성조기가 걸려있는 선교사의 교회는 외세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안식처로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밥을 주고 약을 주는 이 교회로 차별과 전쟁에 지쳐 있었던 서북 지역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인 길선주 목사님은 저희 대표님 이름이랑 좀 비슷하다고 늘 느끼는데요. 길선주 목사님은 이 평양 대부흥운동 직후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경회와 같은 말씀 집회 중심의 신앙운동이 주된 목회 패러다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교세가 급격하게 부흥하고 있던 부흥기인데 목회자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목회자가 순회를 하면서 사경회를 인도하면 인접해 있는 다른 지역의 성도들까지 우르르 보따리짐을 들고 와서 몇 날 며칠 사경회를 참석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20세기 초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반도는 일제강점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제 패망 이후에 서북지역에는 소련 군정과 사회주의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개신교 신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서북지역의 개신교 신자들은 대규모 월남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규모 월남을 했던 서북 기독교, 그리고 한편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일대 대통령인 이승만과 그 당시 한반도 남쪽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미군정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반도 안에 반공산주의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의 공통된 목표와 이 서북 출신 기독교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과 관계가 깊은 서북 기독교인들,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의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서북 기독교인들의 성향은 이승만과 미군정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 최고 권력과 교집합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권력은 그들에게 일제가 남기고 간 종교 재산을 몰아주는 등 크게 환대를 했고, 이것이 서북 기독교가 한반도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5.16 군사정변 이후에도 군사정권의 핵심 멤버로 급부상하고 70년대에 진입하면서는 본격적으로 고도성장에 진입한 한국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 되었습니다. 엘리트 종교라는 패러다임이 또 생긴 것이죠. 그리고 1970에서 80년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입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는 한국 사회가 고도성장을 이루었는데요. 하지만 급격한 고도성장에는 늘 성장에 낙오되는 낙오자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이 고도성장의 낙오자들은 산기도원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산기도원에 많이 몰려들게 되었는데요. 이런 산기도원들이 유행하면서 한국형 메가처치들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특히 80년대부터 강남으로 이주하게 된 베이비붐 세대들이 메가처치들을 핵심 커뮤니티로 삼게 되었는데요. 엘리트 종교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위로와 기적과 복이 따르는 종교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으려면 교회를 가야 한다라는 그 당시 사회 정치적인 배경도 큰 한몫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 사회 안에서 이 기독교가 교회가 급격한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 형성되었던 중요한 목회 패러다임 하나가 바로 오늘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물교회, 건축교회 패러다임입니다. 건물을 먼저 짓고 교회 문을 열면 성도들이 몰려 들어온다라는 패러다임이었는데요. 시대가 지나자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게 되고 이젠 더 이상 건물을 세워서 성도들을 기다리는 목회 패러다임이 지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이중직, 한국 교회 안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중직이라는 패러다임입니다. 이중직은 은밀하게 시작되어서 어느새 부정할 수 없는 큰 흐름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포착하고 관찰하여서 처음 데이터화했던 것이 바로 조성돈 교수님이었는데요. 2014년 조성돈 교수님이 목회자의 겸직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40%에 이르는 약 40%에 이르는 목회자들이 겸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겸직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약 74%의 목회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4년도에도 목회자들에게 이중직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었고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중직이 공론화되기 이전에 이중직 수행은 주로 대리운전이나 택시기사 등의 형태로 행해졌습니다. 낮에는 목회를 해야 하고 또 성도가 찾으면 금방 갈 수 있어야 하는 등, 그리고 눈에 띄어서는 안 되고, 그런 목회자의 특수성 때문에 은밀히 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밤에 일할 수 있는 직업들이 선호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이 세대를 1세대 이중직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정말 다양한 이중직 목회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카페 목회고요. 그리고 작년에 부산에서 이제 자비량 목회 취업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조성돈 교수님도 전문가로 참여했는데요. 이곳을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양했습니다. 카페는 물론이고 붕어빵 사업, 야채 장사, 용접공, 장례 지도사, 에어컨 수리공, 배달업, 타일 도배 등 다양한 이중직 목회들이 목회 형태로 등장했고 현재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직은 왜 주류 패러다임으로 합류하게 되었을까요? 2023년 현재 기준 대한민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50명 미만의 소형 교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형 교회들의 담임 목사 평균 임금은 153만 원에 그쳤습니다. 최저 임금인 17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죠. 그리고 같은 해인 올해 2023년 4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324만 원입니다. 조성돈 교수님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중직 목회자가 급증한 이유를 급증했던 그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목회자의 임금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4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7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320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인 올해 2014년에 비해서 목회자들의 임금 수준은 향상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이죠. 사실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교세는 더욱더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목회자의 임금을 교회가 올려주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생존을 위해서 이중직을 택하게 된 목회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코로나 이후에는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목회자의 사례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의 월세를 감당하는 것도 어렵게 된 교회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와 더불어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중직을 선택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대표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중직 목회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 출신의 목회자가 물된동산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다들 아시죠? 네. 이모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중직 수행은 목회자로서의 프로의식 결여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었는데요. 목회자가 목회 외적 경제 활동을 하면 목사직에 충실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라면 응당 프로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발언에 반대하는 이들은 목회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중직을 선택한 목사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많이 달라진 교계의 현실을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잇따랐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중직이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인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직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싶지 않아서 조성돈 교수님이 2018년도에 목회사회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목회라는 개념인데요. 거기에 대한 짧은 교수님의 설명 영상을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부흥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이중직이 나온 배경을 보면 교회적인 어려움 때문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제 변동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부흥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교회만 집중해도 괜찮았었던 거죠. 그게 더 답이었고, 근데 이제 그 쇠퇴기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중직이 별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이르렀고, 오히려 이게 뭐 일단 생계의 문제 이상 교회를 유지하고 목회를 유지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필수적인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돈벌이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목회를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뭔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실은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한다라는 게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겠다라는 게 아니거잖아요. 이게 큰 무슨 수익을 내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 그냥 목회 유지하고 생계 유지하는 거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왕이면 좀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회를 통해서 뭐 마을 목회에서 마을 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NGO에 가서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회사업 같은 쪽에서 영향력을 할 수 있는 뭐 다양한 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목회하고 이중직을 연결을 하면서 이 길을 좀 열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제시하고자 했던 재능 목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교수님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적 목회와 또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재능 목회 두 사이에 약간의 다름이 있지만 또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사이가 관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보았는데요. 그 영상도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것도 폭넓게 보면은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생계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지역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사회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해한다라는 것을 아마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능 목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목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단 목사들 훈련 자체가 일단 언어적인 훈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행정적인 그 능력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 행사를 만들어내고 내지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역 같은 것들도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상당히 그 특별한 그 분야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뭐 그런 분야들도 목사들이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많은 분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왕이면은 좀 더 목사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제 활동도 하고 그리고 뭔가 사회에 이바지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직업들이 좋은 직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도 나눠주셔가지고요. 교수님의 격려의 말씀까지 보고 함께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디 허브와 이 포럼을 준비하신 분들 참 귀합니다. 단순하게 목회라는 걸 그냥 영적인 활동 정도로 생각을 안 하고 교회 울타리 안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사회 문제로까지 그리고 목회자의 이중직까지 폭넓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의 지평들이 상당히 넓습니다. 특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질문 하나하나가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넓은 부분들 그리고 폭넓고 깊은 부분들을 다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고의 지평을 넓힘으로 인해서 앞으로 목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과 같이 어떤 부흥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바르게 설 수 있고 그 토대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정말 귀중한 씨앗이 그리고 정말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발제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교분과원 정화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포럼에서 저희 성교분과는 성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재능 목회의 의의란 주제로 캐나다 아프리카 원주민 마을에서 긱섬 비즈니스 선교 사업을 통해 섬기고 계시는 김진수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양력 소개 후에 성교분과의 발제는 토크 세션으로 준비되었는데요. 성교분과 내에서 재능 목회를 성교와 관련하여 궁금한 질문들을 선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모시기 전에 장로님 양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김진수 장로님께서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2010년 7월 장로로 섬기시던 미국 뉴저지의 세빛교회에서 캐나다 원주민 마을로 단기 선교를 떠나시게 되시면서 아프리카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원주민 추장으로부터 자연산 송이버섯의 가격 폭락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셨고 이후 원주민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명을 받으셔 원주민들과 더불어 긱섬이라는 비즈니스 선교 기업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1992년 8월 미국에서 이미지 솔루션스라는 1인 기업을 설립해 18년간 운행을 하셨고 직원 500명의 회사로 성장시키셨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최초로 PDF 파일로 신약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사는 급격히 성장하셨다고 합니다. PDF 파일 기반 신약 신청 방식은 1998년 미국 스미스소니언 협회에서 기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2008년에는 기업 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시는 등 나눔을
실천하시는 기업인으로 인정받으셔서 성공한 아시아 기업인 50인상, 그리고 언스트 앤영 기업인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2009년에는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의 이사로 선임되셔서 활동도 하셨고요. 2010년 설립한 회사를 매각하시고 난 후에 자선 단체인 그레이스 체리티 재단과 캐나다 원주민을 위한 회사인 깁섬을 설립해 운영하시면서 13년 동안 선교적 삶과 비즈니스 선교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긱섬 회사에서 제품으로 선보인 고사리와 송이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장로님께서 캐나다 원주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네, 김수 장로님의 저서 책도 있습니다. 선교적 삶과 비즈니스 선교를 다룬 선한 영향력이라는 책입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꿈꾸고 계시는 사역자분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장로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는 김진수 장로님을 직접 모시고 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오늘 JD 허브 포럼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긴 했는데요. 오늘 제가 짧게 장로님을 소개해 드리긴 했는데 오늘 JD 허브 포럼에 참가해 주신 분들께 짧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보다고요. 제가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비즈니스 선교보다가 더 좋은 단어가 그 재능 선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재능 선교에 따지고 보니까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을 때 이사로 있을 때 저도 이제 선교제가 있으니까 그 이사 한 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한테 내가 신학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입니다. 했더니까 그러면 그 비즈니스 하지 왜 우리가 하는 일까지 뺏으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선교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견눈 안 돌리고 진짜 비즈니스만 열심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년 살다 보니까 저한테 인디언 네임을 주더라고요. 인디언들이 제가 샤이닝 마운틴, 빛나는 산이라는 인디언 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다른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같이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전도하지도 않고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여기서 하는 것과 제가 하는 것이 너무나 일치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앞으로 어찌 보면 제가 이쪽에 좀 깊이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저희 환영해 드리고, 네, 저희 장로님에게도 저희 이길주 목사님과 같은 멘토님이 계셨네요. 저희 한참 입시 스터디 하실 때, 더 잘하는 대로 빨리빨리들 나가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장로님의 그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 함께 오신 분들이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또한 재능 목회의 선교적 관점에서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선 질문 드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실 텐데요. 그럼 첫 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면서 저는 후원을 받지 않으시고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비랑고 하셨는데 아프리카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하실 때 혹시 가족분들이 반대는 없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설득을 시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회사를 팔았고 큰 돈을 벌었으니까 재정적으로는 이미 안정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일을 더 하고 같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었고, 그런데 정말로 다행인 것은 제 아내는 내가 없어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 동부 뉴저지에 살고 제가 일하는 곳은 완전히 캐나다 서북부 알래스카 밑이니까 완전히 떨어진 곳인데 아내가 그러는 나만 데리고 가지 않으면 당신 하는 건 오케이.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요, 이런 걸 하려면 특히 부부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영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만약에 제 아내가 너무 제 의존적이었다면 저는 이 일을 할 수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너무나 바쁘게 일하고 있으니까, 저도 들어가면 너무나 바쁘게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너무 의존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가 자기 영역이 있어야 돼. 그 영역에 충분히 충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일 좋은 릴레이션십이 인터디펜던시거든요. 상호 의존적이어야 돼야 되는데, 처음에 상호 의존적이 되기 위해서 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꼭 거쳐야 되는 게 인디펜던트예요. 독립적인 걸 거쳐야지 인터디펜던트가 되지, 그거 거치지 않고는 안 되니까 각자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내분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홀로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신 것 같으신데요. 말씀을 들으니까 더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밥 잘하거든요. 그래서 홀로 시작하실 수 있으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자취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서 나와서 서울 와가지고 인천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나는 방법을 젊었을 때부터 터득한 것 같아요. 네, 장로님의 해주신 밥 한번 먹고 싶은데요. 네.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하신 지 14년이 되셨다. 아프리카 아니고 캐나다. 네. 캐나다. 네, 죄송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 맞죠? 네. 인디언들. 인디언 원주민들을 선교하신 아메리카 원주민. 네, 아메리카 원주민이군요. 아프리카가 아메리카 제가 원주민. 잘못 소개를 해드렸네요. 네, 아메리카 원주민은 선교하신 지 14년이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50대쯤에 시작하신 걸까요? 그렇죠. 50대 중반에. 네, 최근 제가 2022년도 선교사 현황 발표를 살펴보았는데 50대 이상이 50%였어요. 그러니까 65.5%였어요. 그리고 40대가 25.5%, 그리고 20대, 30대가 약 8%로 점점 젊은 세대의 선교가 어려워짐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선교가 점점 두렵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현실에서 장로님이 바라보시는 한국 교회의 전망과 비전은 어떻게 보실지가 궁금합니다. 냉철한 현실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회도 그렇지만은 결국은 선교지도 똑같고, 그리고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가와 선교의 문제성도 같은 맥락에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밖에서 찾을서는 안 되고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도를 제일 방해하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인이 전혀 아니고 어찌 보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 기독교인이 잘못 삶을 살아온 게 아닌가. 그리고 선교지에서 우리는 좋은 뜻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진정성 없이 의도를 숨기고 접근했고, 그들에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을 때 그들이 봤을 때 내가 속았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추방되지 않는, 결국은 비정직성이 선교의 문을 닫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그것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정직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새로운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정직하게 하고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원주민들을 정의할 때 오전도 종족이라고 정의하거든요. 미전도 종족이 아니고 오전도 종족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전도가 잘못된 종족. 그들에게서 기독교인은 나쁜 사람들, 그들이 문화와 언어를 말살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입감을 바뀌기 전에는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입감을 바뀌는 것은 뭔가 하면 기독교인 중에 좋은 사람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교회 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살면서 좋은 기독교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어찌 보면 이제는 한국도 그렇게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뭔가 보여줘야지.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가 나타난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말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으신데요. 이게 삶의 증언으로 보이는 그 선교야말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에 저도 매우 동의를 하고, 또 크리스천 삶의 증언이 장로님이 하고 계시는 선교회에서의 모토도 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의 큰 주제인 재능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장로님께서 바라보시는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재능 목회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성경 비결은 어찌 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았다는 것. 저는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아니에요. 저는 전기과인데 제가 한국전력에 25살에 제가 컴퓨터를 접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뭐 회사 와서도 뭐 시간 보내기로 저는 진짜 집중하다 보니까 워낙 하니까 외국 그 기술 연수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연수를 갔다 오면서 내 유학을 갔고 저는 프로그램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으니까 미국의 회사에 취업돼서 제가 주에 80시간씩 매일 일했거든요. 봉급도 받지도 않고.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25살에 찾았으니까 여러분에게 전 늦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는 비즈니스라는 곳의 재능을 저는 축적을 했고 지금은 이제 원주민 동네 가서 뭐 고사리 전혀 다른 것 하지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목재 사업을 지금 또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런 저는 타고난 창업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창업에 대한 어떤 그것을 가지고 저는 봉사하는데 여러분에게 진짜 하는 건 재능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요. 재능을 찾은 후에는 진짜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여러분 기뻤으면 좋겠어요. 마지못해 하는 것 나는 그 이중직을 하는 분들에게 좀 불평하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지못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마음은 다 여기가 있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기뻐서 하는 얼굴을 보고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기쁠까? 나는 나의 모든 초점은 원주민에서의 그 초점은 나의 삶이 기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정말로 기쁘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JD의 허브 포럼이 이번 주제로 재능 목회에 대해서 선정하게 될 때 이중직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물질적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서 더 기쁘게 생활하고 또 그 삶에서 어떻게 복음을 더 잘 전도하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재능에 열심히 일할 때 넌 크리스찬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복음이 또 전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장로님은 처음에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될 줄 몰랐다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는데 미국에 가셔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재능을 발견되셨을 때 이게 선교로 연결되는 것에 가장 필요한 작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선교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즈니스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건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바르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고만 살아왔죠, 사실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뭐 그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책 사세요. 거기 보면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오니까 부르시고 나니까 이게 부르심이었는데 그게 이제 파워를 주더라고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했던 건 IT 기업이었고 이거는 뭐
농산물 이런 쪽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부르심이란 게 와버리니까 이게 파워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포기를 안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어려움이 생기지만은 포기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그 컨셉을 뭐 어떤 부르심하기는 어떤 순간적인 부르심을 여러분 많이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부르심보다는 모든 과정 자체가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은 쉽게 말해서 원주민 동네에 사니까 이걸 부르심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럼 전에 했던 IT에 그러면 그건 부르심이 아니었는가? 나는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과정도 다 부르심이었고 지금 하기 위한 모든 루트 중에 하나였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은 엄청난 그 뭐라 그러나 파워를 주고 나를 집중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요소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는 이번에 이제 장로님을 모시고 이제 저희가 장로님을 잘 모셨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목회자로서가 저희가 고정관념이 있는 사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부르심이신데 이제 평신도로서 선교 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평신도로서 선교사를 감당하고 계시는 장로님께서 저희의 생각의 전환을 참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저희하고 이제 선교 분과하고도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이 선교를 보는 관점이 좀 변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그럼 다음 질문에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제 재능 목회를 비즈니스 사업으로 이제 하신 거잖아요. 재능 선교로. 그러면 준비하셨던 첫 작업은 무엇이셨을까요? 첫 작업은 그냥 불렀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 거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정리하다가 저도 이제 사람들이 물론 자꾸만 교회 개척을 물으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사실 나는 그런데 재능도 없고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은 내가 많이 이제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 사고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고 목회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일어나기 전에는 자꾸 흉내 내려고 하는 거예요. 돌파구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를 해서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사람 저는 말려요. 왜냐하면 또 망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찾는다면 저는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선교와 비즈니스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선교를 포기할 수 있느냐고. 선교를 포기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선교사한테 장사하란 얘기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면 그게 가능해요. 삶 자체가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 이제 재능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면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도대체 뭐야? 그런데 제가 이제 느낀 걸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원주민 동네에다가 집과 땅을 사고 나서 보니까 땅이 한 6만 평짜리 땅을 사서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제 보기 좋은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고사리나 송이를 건조해야 되다 보니까 땔감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땔감을 사다 썼어요. 그런데 주위에 보니까 다 나무길래 비워가지고 떼니까 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다 땔감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목재를 하고 하니까 다 목재로 보여요. 나무가 바뀐 건 하나도 없잖아요.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나무가 그냥 나무에서 땔감에서 목재로 바뀌는 것은 내가 나무를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저는 재능 목회를 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런 모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여 서로가 가치를 공유하다 보면
내가 가는 길이 한 길이고 또 한 다른 길이구나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몇 길로 나간지 모르지만은. 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그만큼 재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지 재능 목회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데요. 진짜 그 전문성이 없는 재능 목회는 쉽지도 않고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안에서 발견하면서 또 말씀하신 패러다임 시프트를 생각을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하고 나가면 또 우리가 더 좋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조금 추가하면 네. 여러분이 재능을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랬거든. 나는 비즈니스 쪽에 생각을 전혀 안 해봤던 사람이에요. 나는 교수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회사를 차려놓고 혼자 1인 기업이에요. 회사를 차려놓고 명함에 사장이라고 넣는 게 너무 거북한 거야. 그래서 연구개발 부사장이라고 내가 명함에다가 제 타이틀을 썼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무슨 사장이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몰랐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는 타고난 창업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모를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주의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있는 탤런트가 있는데 그것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 그것을 디벨롭하고 하는 거는 해보는 그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비즈니스가 선교다라고 말씀하실 때 현실에서 겪어야 하셨던 그 다른 방법이 현실에서 겪어야 했던 갈등이 있으셨을까요? 처음에는 없었죠. 왜냐면 추장이 저보고 이제 송영이 폭력을 막아달라고 해서 들어갔으니까 없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비즈니스 선교 쪽에 인볼브 되다 보니까 선교라는 단어가 자꾸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갈등 내가 교회 개척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전도사도 좀 불러가지고 해보고 좀 옆길로 가다가 결국은 내가 아니구나 아직.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비즈니스구나. 비즈니스부터 안정시켜야 되겠다 해서 모든 집중을 비즈니스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할 게 많으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뭐 옆에 들려오는 소리도 다 무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4년 전 지나니까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8년이 지나니까 누적 흑자가 생기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잖아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지나야 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가 뭔가 하면요. 그걸 지나야지 돈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손익분기점을 지나야지. 손익분기점을 지났던 얘기는 그동안 꼬라박은 돈 찾았던 얘기 아니에요. 그 해에 손익분기점을 지났으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만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그동안에 손실 보던 걸 다 이제 리커버리를 하고 8년 지나니까 이제 세금까지 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건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갈등했던 거는 어찌 보면 외부에서 자꾸 오는 그런 노이즈를 어찌 보면 컷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갈등 이제 요소들을 이제 많이 없애려고 하셨고 저희가 이제 만났을 때 그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게 원주민에게 직접 받은 이름도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약간 이 원주민 이름은 딜딜릭 스캐니스트. 그게 뭐 댄스 위드 울프 이런 식으로 원주민 이름이 있잖아요. 저는 샤이닝 마운틴, 빛나는 산, 광산입니다, 제가. 그리고 그게 클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울프 클랜, 프라그 클랜, 이글 클랜. 저는 울프 클랜에 속하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요. 그것이 컨택 포인트가 돼요.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다가 원주민 한 친구가 나를 자기 멘토라고 하면서 했는 게 내 원주민 이름 샤이닝 마운틴을 언급하면서 내가 울프 클랜이라고 언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되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구나. 물론 나를 계속 보고 있겠죠. 외부인으로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준 것이 저는 고맙고 그리고 밖에 나오게 되면요 원주민에 대한 선입감들이 모든 사람이 있거든요.
나도 그래요. 밖에 나오면 원주민 선입관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그 선입감이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친구고 이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같이 산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점점 국외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과 하나가 되어서 멋진 빛나는 마운틴이라는 이름도 받으셨다니 이게 정말 그들에게 얼마나 선교적 삶을 잘 보여주며 사셨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원주민들에 대한 그 마음의 생각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선교를 하셨을 때 아까 이제 뭐 갈등 없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뭐 그래도 그 어려움이 조금 있었나요? 네. 예, 어려움은 항상 이런 거죠. 원주민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한데 문제는 저도 처음에 들어가서 막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혼한다고 돈 달라고 안 해요. 돈 구워달라 그러고 뭐 학교 간다고 하고 다 해줬어요. 학비 내줬더니까 한두 달 있더니까 학교 그만두고 나를 피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도와주는 건 중요한데요. 절대로 일방적으로 도와주게 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요새 설교하는 제목이요. 지나치게 좋은 사람 되지 말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지나치게 좋은 사람 되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좋은 사람은 돼야 돼요. 지나치게 좋지 않은 건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와주기는 도와주되 근본적으로 잘 도와줘요. 저는 그래서 이익을 내서 도네이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평한 가격을 주는 거. 저는 모든 거 거기에 초점을 맞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그 동기를 부여하는 거. 송이 가격 폭락을 막는 것. 아니 비즈니스 분명히 잘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그 균형, 그 밸런스 맞추는 게 제일 어렵다고 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곳에 오신 분들이 비즈니스 재능 목회를 꿈꾸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비즈니스 선교를 꿈꾸는 분들도 계시는데 비즈니스 선교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사례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마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가장 큰 원인은 돈의 무게가 없었습니다. 돈의 무게가 없으면요. 실패를 하게 되면요. 아프지를 않아요. 예. 아프지 않으면 배움이 없어요. 왜 아프지 않을까요? 내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아프지 않아요. 선교사들이 비즈니스가 왜 실패하는가 하면요. 예.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으로. 그래서 그러면 선교사들은 돈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무게를 나가게 해야 돼. 어떻게 하더라도 그게 없으면 무게가 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게가 나게 한 다른 방법은요. 후원금으로 치지 말고 투자금을 생각해서 갚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런 각오가 없으면요. 계속 후원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비즈니스는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의 무게가 나가게 해야 되고 그리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빨리 넘겨야 돼요. 손익분기점을 넘겨서 그리고 줄 생각부터 하지 말고 나눌 생각부터 하지 말고 저축해서 회사 키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에서 나눌 생각을 해야지 가진 것은 아무도 없이 나눌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교사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눌 생각부터 하는 것. 그건 저는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패러다임 시프트 관점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간이 좀 되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능 목회를 이제 시작하시려는 많은 그 이제 사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여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또 하나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하고 저도 어찌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접촉하고 싶고 특히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그 냉철함이 되게 필요한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은 끝없이 용서해 줘야 되고 그것이 독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인볼브하고 여기 와서 제가 또 빠지는 것 같은데 예. 제가 1년에 제법 많은 시간을 한국에 와 있어요. 보통 한번 오게 되면 한 3주 정도 와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오니까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접촉해 주시고 저는 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그냥 김밥 천국에 가서 우리 밥 먹으면서 아침 먹으면서 얘기도 하기도 했으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같이 내서 여러분이 고민을 듣고 싶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해달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좀 더 있나 봅니다. 그러면은 원래 저희가 총 14개의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몇 가지를 지금 빠뜨렸는데 그러면 한 2가지 정도 예. 지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그러면 네. 제가 질문이 답이 너무 길어서 그 목회자들의 비즈니스 재능 목회에서 아까 처음에 정직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더 나아가서 장로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즈니스에 대한 마음가짐 그거 또 정직에서 더 나아가서 얘기해 주셔도 예, 좋고요. 네. 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인테그리티입니다. 정직입니다. 그것은 그 비즈니스뿐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모든 크리스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밸류라고 생각해요. 왜 중요한가?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경우가 왜 정직하지 않을까요? 정직하지 않은 경우는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정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아무도 얘는 하나님도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고 정직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목회자 중에서 아주 성공한 목회자 중에서 인테그리티 문제를 저는 계속 보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인테그리티 문제는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인테그리티를 실천을 하려면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정직해야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의한 구체적인 정직이라는 것은 나만 알고 있고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 라고 정해요. 그렇게 하면 액션 아이템이 나와요. 제가 저한테 멘토링을 받는 아마존 하는 밴쿠버에서 아마존 비즈니스 하는 친구가 그 얘기를 했더니까 갑자기 실천을 했는 게 자기가 물건을 오더했는데 오더한 것보다 물건이 더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고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입장에서 해줬다는 거야. 다시 연락해가지고 실제 이만큼 더 왔다. 예, 그것이 시작이고 그러면요 나중에요 크게 들어옵니다. 손해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손해가 아니고 신뢰가 쌓게 되면요 비즈니스는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모두 삶에서 그 정직의 베니핏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질문한 건 여기까지 마치고요. 죄송합니다. Q&A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현성훈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해도 이미 더 상당한 재능을 가진 선발 주자들이 그 빈 공간 없이 꽉 메우고 있다면 그 업계에 사실 진출하기가 두려워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어느 정도 재능이 일 경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능을 발견하기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가능하면 취업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인처럼 해보세요 한번. 하다 보면 이게 재미있어지고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걸 찾는 게 쉽잖아요. 저도 나는 그 전기가 괜찮았어요. 그렇게 뭐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컴퓨터를 하는 순간 이게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칭 하는데 그 재능 발굴하는 코칭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과 연결이 돼서 한번 자기의 재능을 테스트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자기 타고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발견하고 이런 분야로 가게 되겠다는 그런 것을 미리 찾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뭐 그쪽에 포화됐다 아니요.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지. 뭐 포화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 다 어찌 보면 레드 오션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이제 생기고 그리고 이제 창업 같은 거 하게 되면요, 그냥 창업에 내 조언을 준다면 비즈니스 플랜 필요 없어요. 비즈니스 플랜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직감이 직감. 직감이 그냥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감이 오는 게 아니고 감은 해보면서 와요. 제가 제접을 하잖아요. 제가 뭐 제접을 해본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목재가 거기서 큰 자원이라는 깨닫고 나서 제접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걸 결정하고 나서 제가 2, 3년 동안요, 나무 비워보고 켜보고 별의별 짓 다 해봤어요.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한 2년 하니까 가구도 만들어 보고요. 하니까 이제 감이 오더라고 이제. 그래서 벌린 거예요 그냥. 비즈니스 플랜 왜 필요 없는가 하면요. 아니 있으면 나쁜 건 아닌데 왜 필요하면 어차피 그대로 일어나지 않거든. 그게 시간 소비하지 말고 그 대신 중요한 건요. 벌려놓고 가다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막히면 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길로 가야 되고 또 막히면 또 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하나가 막대기 잡혀요. 그거 잡고 이제 맞벌이 하고 그게 기준이 돼서 다음 글로 넘어가고 하는 거지. 예, 그렇게 가는 거지. 그게 이제 타고난 창업가 가는 건데 플래닝을 너무 잘해 놓으면요 가다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 플랜이 없는 사람은 쉽게 옆으로 가는데 플랜이 너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를 못해. 그거는 특히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하나 더 질문 받아볼까요?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주영 전도사입니다. 저는 재능 목회에서 나의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 재능 목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장로님께서 어려움이 생기셨다거나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시고 극복하시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콜링이 필요하다고 봐요. 부르심이라는 게. 저는 원주민 추장이 저한테 송이가게 폭락 막아달라는 것이 저에게 부르심이었어요. 그게 확신했고,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보니까 저희 가족의 문제하고 원주민 문제가 맺힌 게 딱 되는 거예요. 알코올 문제, 우리 형님 알코올로 돌아가셨고 불정 자살하셨고 누님은 초등학교를 못한 이 세 가지 문제가 원주민 문제라는 깨닫고 나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콜링의 문제가 있으니까 쉽게 좌절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나가게 되는 원동력이 어찌 보면 그 부르심이었다고 보고, 또 가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하는 것 다른 것보다 뭐 혼자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묵상. 제가 원주민과 같이 시작했지만은 지금 매일 이제 카운팅을 하는데 지금 4,000 몇 번 했으니까 저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루 그 읽은 중에서 가장 와닿는 한 절을 내가 선택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절,
구체적한 저를 선택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매일 뭐 떨어지는 건 전혀 아니고 매일 감동이 오는 건 전혀 아니고 가끔 가다가 하나씩 떨어지고 그것이 어찌 보면 나를 가이드해주고 나의 멘토가 되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게는 멘토가 어찌 따로 없었고 어찌 보면 성경 자체가 나의 멘토였고 그런 것이 저를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질문과 또 그에 대한 더 아름다운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 여기까지 선교 분과의 토크 발표는 마치겠고요. 장로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또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꼭 만날 수 있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24일 가니까 시간이 없으면 아침 다 6시에 아침 같이 먹으면 되니까 김밥 먹으면 되니까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선교 본과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을 모시고 이제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우리끼리 정리를 했을 때 이제 삶의 증언으로서의 비즈니스 선교의 삶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나의 재능을 잘 찾아서 더 정직에 일하는 그걸 하나님의 그 공정성을 대입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깊은 고찰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김진수 장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이리 허브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재능 목회에 대해서 또 엔잡러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제가 맡고 있는 분과는 문화 미디어 분과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발제의 제목은요, 재능 목회의 시대 컬티베이터가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발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능 목회 시대 컬티베이터가 되다. 이번 발제는요, 문화와 그리고 재능 목회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발제를 들으실 때 이른바 문화 생태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재능 목회자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재능 목회를 시작해야 할지 염두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문화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화란 무엇일까요? 문화. 혹시 문화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혹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없으면 지목을 하기 전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문화. 영단어 컬처로 문화는 무엇일까요? 영단어 컬처로 번역되는 이 문화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란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낸 것을 의미한다라고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문화란 자연적인 행동과 반대되는 문명화된 행동, 관습, 생활 양식 등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요, 우리는 모두가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문화를 벗어날 수 없고 문화라고 하는 생태계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문화에 대한 이 사전적인 정의를 찾던 중에 문화를 의미하는 영단어 컬처와 연관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컬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요, 라틴어 쿨투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라틴어 수업을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저 스스로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라틴어 쿨투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작, 재배, 개간. 방금 전 문화의 사전적 정의에서 본 것처럼요,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이 작용을 가하고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창조하는 행위를 이 문화라는 단어의 어원인 쿨투스가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일 혹은 노동의 의미가 이렇게 경작하고 재배하고 이런 일과 노동의 의미가 쿨투스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쿨투스라는 이 단어에는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쿨투스에는요, 경작, 재배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바로 예배, 경배, 숭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전도사님들에게 그리고 또 목사님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단어 아닙니까? 예배, 경배, 네, 이런 단어들이요. 쿨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이런 일에 대한 의미, 노동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음과 동시에 예배, 경배와 같은 예전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문화, 이 컬처라고 하는 이 영단어가 경작, 재배, 노동의 의미와 동시에 예배, 경배라는 예전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노동과 예배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 컬처라고 하는 이 문화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힌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에 쓰인 단어 히브리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 경작하다 그리고 갈다, 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가요, 하나님께 목적으로 쓰이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섬기다, 경배하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바드의 단어의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본 이 아바드라는 단어와 또 컬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인 쿨투스라고 하는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을 텐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노동과 예배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노동이 곧 예배이며 또 노동의 신성함과 예배의 신성함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를 읽었던 창세기 2장 15절 이 창세기 말씀에는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 안에는 굉장히 신성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예배, 경배와 같은 의미를 먼저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 곧 예배이며 또 노동의 신성함과 예배의 신성함이 동일한데 우리가 건물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예전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종합적으로요, 문화는 일과 노동을 통해 만들어지고 또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 그리고 노동의 거룩함은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재능 목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아직까지 교계는요, 그리고 미디어는, 그리고 사회는, 그리고 아주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또 동역자들, 그들은 이중직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재능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고 불편한 눈초리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직인가? 이중적인가? 이중직을 대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사회에, 교계에, 그리고 미디어에,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에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목사인가 사업가인가? 당신은 성도인가 목회자인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해도 이 흑백 논리로 재단되는 것이 이중직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새로운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능 목회입니다. 재능 목회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재능 목회가 이중직과는 다른 것이며 이중직의 한계를 벗어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이길주 목사님이 기조 발제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재능 목회는요, 자신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영역에서 일을 함으로 노동을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재능 목회자들은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재능 목회자는 앞서 살펴본 문화의 의미, 또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결을 같이 합니다. 재능 목회자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재능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재능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컬티베이터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컬처와 그리고 그 어원했던 쿨투스 그리고 컬티베이터, 그 어원들이 다 컬티베이터와 컬처가 다 쿨투스에서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워딩 플레이입니다. 컬티베이터 의미적으로는요, 경작자, 재배자, 개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구글에 컬티베이터를 치면 이런 의미로 나오지 않고요. 어떻게 나오냐? 바로 경운기, 트랙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컬티베이터를요, 경운기 그리고 트랙터와 같은 농업용 기계를 부를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농업용 기계가 한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컬티베이터가 되기를 원하는데, 재능 목회자가 이런 컬티베이터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죠.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 트랙터 앞에 아주 예리한 칼날이 보이실 겁니다. 이 트랙터는요, 이 예리한 칼날로 땅을 갑니다. 저는 이 칼날이 우리 재능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 예리한 칼날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칼날이 필요한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필요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요, 묵은 땅일 수 있고 굳은 땅일 수 있고 또 얼어붙은 땅이자 또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컬티베이터, 농업용 기계를 의미하지만 개척자, 경작자,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세상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갈기를 원합니다. 발제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문화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존재합니다. 또한 일의 신성함을 통해 노동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재능 목회자, 컬티베이터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리한 칼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묵은 땅, 굳은 땅, 얼어붙은 땅을 뒤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지고 계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리고 또 마침내 꽃을 피우고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되기까지 우리 재능 목회자들이, 우리 컬티베이터들이 한 발짝 더 앞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마치면서 이어서 저희 문화미디어 분과의 멘토님이신 반승환 목사님을 인터뷰했던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반승환 목사님 영상을 함께 녹화를 해서 함께 보여드리고자 했는데 그럴 수 없었고 제가 대신해서 구두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반승환 목사님과 질의응답을 한 내용인데요. 우선은 반승환 목사님은요, 소울브릿지 학교 위기 청소년이라고 이전에 불렸는데 교회 밖 청소년 대상으로 대안학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업을 몇 가지 하고 계세요. 버텍스 혹시 아시나요? 버텍스라는 미국식 덮밥 집인데 이따가 배달의 민족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버텍스를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에스프레소 그 자체라고 하는 에스프레소 바를 운영하고, 그리고 현재는 넘버스라고 하는 예배를 개척해서 캠퍼스 선교를 현재 하고 계십니다. 반승환 목사님과 나눈 내용 중에 첫 번째 질문은요,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교회 밖 청소년, 이 위기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계기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먼저 7년 정도 사역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또 사역을 하다 보면은 눈에 밟히는 어떤
세대 또 대상들이 있잖아요. 반승환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위기 청소년들 또 교회 밖에 있는 그 청소년들의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일들이 이어져서 지금 소울 브릿지라고 하는 정부에서 인가받은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그 사역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기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중직 자비량 재능 목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처음에 반승환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는요, 위기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버텍스라든지 그리고 에스프레소 그 자체 그런 교회 밖 사역이 궁금해서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반승환 목사님께서 이런 이중직 자비랑 재능 목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니즈에 따라서 이중직, 자비량, 재능 목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희망적이었던 것은 현업에 계신 이 목사님이 단순히 생계형으로 이걸 바라보고 계시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재능 목회가 선교적인 방향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다음은요. 그리고 재능 목회가 접목될 수 있는 문화 미디어의 영역 혹은 트렌드가 어떤 것이 있을까 물어봤는데 인플루언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돌 한 팀을 데뷔시키려면 300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돌이 데뷔해서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예인은 솔직히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자본도 없고 그리고 그걸 감당할 만한 교회도 없고 그런 단체도 없고 대신에 지금은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이요. 재능 목회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한마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뒤에 또 우리 문화미디어 분과원 한 전도사님 한 분 나와서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반승환 목사님께서 버텍스 혹은 에스프레소 그 자체 그리고 소울브릿지 학교 등등 그 사역들을 하심에 있어서 그만한 노력을 재능 목회에 쏟으면은 그만한 노력들을 목회에 쏟으면은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재능 목회를 이게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목회를 그만두고 재능 목회의 영역으로 나오기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다음 나오실 분과원이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노력을 쏟고 그만큼의 에너지를 쏟으면은 목회에서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결론은 목회가 꿀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뒤에 이야기는 이제 실제로 재능 목회를 지금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황인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반승환 목사님과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황인태 전도사님 나오셔서 뒤에 이야기들을 또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울브릿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황인태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PPT 한 번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는 아까 이길주 목사님께서 기조 발제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고 재능 목회를 감당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협업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가져온 거고요.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산의 더 행복한 교회에 그 교회 공간이 남아있는 그 상가를 임대를 해서 지금 이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학교 졸업 이후에 저는 밖으로 바로 취업을 해서
스포츠 쪽에서 이제 전문성을 기르고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헤드 코치까지 경험을 한 후에 프로그램을 자체로 개발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 교회 안에 접목을 시켰고 현재는 인원을 모집하고 8세부터 19세 아이들 모집받고 또 놀랍게도 2주 전, 3주 전에 그 안산 일대에서 프로그램 시연을 하고 이제 부트캠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외부에서 그때 성인분들의 니즈가 더 충족이 되었는지 성인분들이 많이 문의 전화를 주셔가지고 지금도 아까 문의 전화 받다가 네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안내해드리고 온 상황입니다. 그 PPT 한 번만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소울브릿지 같은 경우는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생각과 연결된다는 브릿지의 뜻으로 기능성 운동. 저는 기능성 운동 파트를 완전히 전문적으로 판 코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소년 스포츠 승리와 재미, 평생 운동 습관, 9가지 체력 지표 발달 리포트를 제공한다라는 의미로 PPT에 삽입해 왔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기능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내 목적에 맞게 운동하는 시스템이고요. 우리 몸의 기능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PPT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모든 전 연령 제가 3세부터 4세, 4세부터 5세, 5세부터 6세, 6세부터 7세 그 킨더 수업도 들어갔었고요. 8세부터 19세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 수업도 다 케어가 됐고요. 20살부터 그리고 제가 최고 연령은 72세까지 코칭을 들어가서 그분들이 라이프가 체인지되고 새 라이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직구는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세요. 뭐 의사, 변호사, 연구원, 직장인, 교사, 학생, 프리랜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별은 확실히 제가 기능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조금 많고요. 그다음에 남성분들도 동일하게 뭐 골격근량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찾아오셔서 그런 분들의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트렌드 코리아 1번 화제의 주제가 분초사회라고 하잖아요. 딱 40분만 투자하시면 골격근 향상, 다이어트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이대는 보시면은 정말 다양하고요. 다음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저희 핵심 가치는 바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건강하게 필링 부정적인 감정은 노 긍정적인 감정은 오케이 브릿지는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감정을 건강한 감정이 건강한 생각을 이런 브릿지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팀 스피릿은 타인을 향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수줍던 나의 모습은 안녕 자신 있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네, 이런 식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9가지의 항목을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코칭을 하고 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동작 이름들입니다. 동작 이름들이어서 기능성 운동은 몇 가지 기구만 구매하게 되면은 4천여 가지의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4천여 가지의 동작을 통해서 아이들 그리고 성인분들 케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력사항은 이따가 토크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입시 준비를 하면서 거북목, 라운드 숄더, 허리 디스크 좀 많이 몸이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정말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누구보다 남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맨날 걸으면서 장제목을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운동이 너무 재밌어서
전문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학교 끝나고 과제하고 운동 가야지 이런 삶의 루틴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회기 쪽에 헬스장을 다니는데 헬스장을 다니던 중에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목격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담배 한번 꺼볼까? 뼈 삭는다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반응이 뭐 이제 흔히 교회 밖 청소년 선도하러 나갈 때 아이들이 성인을 무시하면 꼽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한테 전혀 그렇지 않고 바로 담배를 끄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저한테 보이길래 먹히네 하길래 야 같이 운동하러 가자 하길래 이제 같이 운동하러 가서 3시간 동안 세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 따라왔냐? 왜 내 말을 순순히 수긍했냐? 하니까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꼭 지키는 철칙이 하나가 있는데요. 체지방을 절대 6%를 넘기지 않아요. 몸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정말 제 인스타 SNS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전투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고 나면은 정말 체지방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겠구나 하는 정도로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저 사람 운동을 좀 잘하네? 운동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순히 따라왔고 그 친구들랑은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조금 이제 세월 3, 4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제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깨 토닥토닥 하면서 교회 나가야지 하는 이제 그런 사이가 되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먹히네? 운동이 세상에서 먹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2학년 때부터 정말 계속해서 자격증을 땄고요. 3학년 때는 이길주 목사님이 정말 저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창의적 대안 사역 컨퍼런스 준비해봐라 하셔가지고 그때 선교적 교회론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상태에서 그 계획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스포츠 센터에서 바로 취업을 해서 프리랜서부터 시작해서 시니어 코치 그리고 헤드 코치까지 하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베푸면 제 호주머니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그래서 저는 시드머니를 계속 모았습니다. 시드머니를 계속 모아서 정말로 이거를 교회 안에 선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던 게 지금의 과정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게 계속 컨택을 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나 건물 이제 상가 자리가 비어 있는 곳에 제가 계속 컨택을 해서 혹시 이 스포츠 선교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사역자분들 아니면 이 스포츠 선교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 평신도 분들 제가 교육하고 후배 양성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 달라 했는데 연락이 없길래 제가 기도하면서 1년 안에 안산에서 터트리면 연락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산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서울 강남에 팀버핏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팀버핏이라는 곳에서 쳐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팀버핏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그룹 운동, 헬스장 그리고 목욕탕 이제 같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거기서 오후에 프리랜서로 코치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운동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